지난 2018년 서울 집값은 그야말로 역대급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지역의 시세가 1% 오르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상승세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난해 12.16 대책이 나왔고 시장이 잠시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로 풀리는 유동성에 부동산 시장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이미 규제를 겪고 또다시 상승한 부동산 시장에는 규제가 제대로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또 집값을 잡기 위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한국감정원이 이제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아파트 가격의 오름세가 조금은 꺾였습니다. 네. 여전히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정부 부동산 정책이 좀 효과를 봤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뭐 아직까지 효과를 봤다라고 이렇게 예단하기에는 조금 이제 성급한 면이 좀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관망세로 인해서 어떤 상승세 폭이 이제 좀 둔화된 것이 있고 이제 7월에 국회에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 인상안서부터 해서 임대 3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과되는 속도에 따라서 이제 그 시장에 직접적인 이제 효과가 이제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저희가 매매값을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매매보다 전세가 훨씬 네.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세는 뭐 56주 연속 상승을 할 정도로 뭐 너무 쉼없이 오르고 네.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다양한 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있죠. 전세 관련 네. 규제들이 있죠. 뭐 재건축과 관련해서 뭐 조합원 입주 자격을 좀 강화하는 규제도 생겼고 임대차 3법도 입법 예고가 된 상황이고 해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전세 매물이 확 줄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주택 경기가 상당히 이제 혼조세를 보이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고서 이제 정부는 어떤 지속적으로 이제 규제를 강화시키고 하는 어떤 이런 혼조세가 있다가 보니까 일단 주택을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잠시 좀 지켜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좀 지켜보는 수요가 조금 늘은 것 같아요. 그 말은 곧 전세 수요가 늘어난다는 예, 말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월세 거래량이 한 112만 건으로 예년에 비해서 한 14% 정도 이제 상승한 그런 걸로 비춰본다 그러면 그런 14% 정도의 어떤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그 일부분이 이제 전세 가격을 상승하는데 이제 일조를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갭 투자가 한동안 성행하지 않았습니까? 갭 투자가 성행했다라는 거는 갭 투자는 필연적으로 전세를 끼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런 것들을 끼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갭 투자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 갭 투자들 수요에 의해서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간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주택 거래량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에도 상당히 이제 2015년 이후에 한 2019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하락했었거든요. 예. 하락을 했었는데 2019년 하반기 이후부터 거래량이 이제 급증하는 어떤 모양새를 보면서 이제 같이 추격적으로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간 거에 기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뭐 그린벨트 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 대책 이야기들이 좀 다양하게 나왔다가 이제는 뭐 그런 방식들이 다 좀 한계가 있고 또 양날의 검인 뭐 부분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정치권에서 행정도시 이전 소위 노무현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뭐 반만 성공했던 그 대책이 다시 등장을 했는데 이제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에 내려서 사실상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만들고 마치 워싱턴과 뉴욕처럼 한국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의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여당에서 주장만 시작한 거고 야당에서는 아직 좀 제대로 된 뭐 확실한 반대도 확실한 찬성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한참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세종시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그래요. 지금 시장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예, 발 빠르고 이제 세종시는 상당히 이제 설레죠. 왜냐하면 지금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정도시로서의 이제 한계적 상황이 왔고 여기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행정력이 이제 만약에 투입이 된다 그러면 이제 행정시 자체가 이제 세종시 자체가 이제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어떤 갖고 또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어떤 행정 수도라는 어떤 이제 그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기대를 하지만
세종시에 어떤 청와대라든지 국회가 이전한다라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의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고 과거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위헌 선언이 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그런 국민적 합의가 이제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것이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뭐 사실 세종시에 많은 공무원들이 내려가 있지만 그 공무원이 사실 세종시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서울 국회라든지 서울에서 근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사실 국회가 세종시에 내려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 지점 때문이기도 예, 그렇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간다 했을 때 과연 공무원만 내려갈 건지 아니면 가족이 전부 다 내려가서 거기에서 어떤 직주 근접이 가능한 어떤 도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도 좀 해봐야 되는데 서울의 인구 1,000만 도시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서울의 삶과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로 인구인 이제 한 25만에서 30만 정도 되는 현재 세종시의 행정 기능만 중심적으로 모여 있는 어떤 도시의 기능은 본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겠죠. 예. 말은 이제 그런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갖춰졌을 때 어떤 여기에서 직접 이제 주거도 이전하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거는 내려가지 않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만 내려가서 이제 움직이고 모든 사람이 서울에 산다 그러면 사실 KTX로 40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예. 결국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하게 논의가 된 다음에 좀 추진되는 게 좀 더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말씀하신 뭐 인프라라든지 도시의 기능의 뭐 정확한 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단기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이슈는 아닙니다만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해소가 된다고 하면 서울의 집값을 잡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인구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지만 그 빠져나간 인구를 서울은 충분히 또 대체 수요가 채울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하게 인구의 문제로만 접근해서 행정기관을 옮기면 이것이 부동산의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라는 거는 조금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아젠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주택 매매 거래량이 급증했다라는 게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늘었나 좀 알아봤더니 이게 뭐 물론 풍부한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 자체가 영향을 미쳤긴 했겠습니다만 지금 아니면 평생 집을 못 산다. 뭐 오늘이 서울 집값 중에 가장 싼 날이다. 뭐 이런 식의 농담마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불안감 때문에 주택 매매를 좀 부추겼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30대가 아파트를 많이 사들였다. 이런 식의 얘기가 좀 있던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제가 사실 좀 이제 가장 불안스럽게 제가 보는 부분이 이제 바로 그 부분인데 예. 어떠한 가계의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상 주택이라는 거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소득에 맞는 어떠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많은 돈을 대출을 해서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주택 구입 시기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평생 빚을 갚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본인 또한 아니면 내 가족의 어떤 안위조차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주거 문제의 주택을 구입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흔히 이제 주택 경기가 이제 화랑세를 띠게 되면 오늘의 가격이 최저가가 된다라는 말들이 많이 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심리가 불안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영원히 무주택자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이제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 심리에 이제 시달리게 돼서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일단 이제 저는 많은 무주택자들이나 실수요자, 특히 이제 젊은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택은 대표적인 경제재입니다. 예. 경제재라는 얘기는 경기 순환 흐름에 가격도 똑같이 따라서 변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2019년 이후에 이렇게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1월서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가 나왔느냐라고 이제 많은 반문을 하고 그렇죠. 이때 좀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제 올라갔는데 나머지는 다 지금 침체돼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흐름을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모든 주변의 여건들은 나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뭐 했다 이런 얘기들만 나오고 있으니까 불안이 더 확대될 수 있는데 그럴수록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 주택 청약 같은 경우도 이제 30대
한 30%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이제 30대가 예. 40대가 한 70% 정도 무주택자가 이제 청약 당첨이 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땐 청약 기능은 지금 순수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청약을 통해서 집을 사지 않는 이상은 지금 거품을 낀 주택을 구매를 해야 네, 되지 약간 않습니까? 버블이 있다고 보시는 버블이 거군요. 있다고, 네, 당연히 예. 버블이 있고요. 근데 그 버블이 있는 주택을 잘못 사서 내가 끝없이 주택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부채 덫에 빠질 수 있는 어떤 확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포트폴리오와 나의 소득, 그다음에 금융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짜졌는지에 따라서 투자 시기와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하는 어떤 그런 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해서 불안감의 주택을 사고 나니까 이번에 세금이 문제입니다. 네. 이제 세금 개편안이 발표가 돼서 그런데 뭐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거의 대부분 올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세율만 놓고 보면요. 네. 뭐 공제 항목들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뭐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뭐 전부 다 좀 강화된 상황인데 이게 실수요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수요자나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그다음에 고령자 1주택자 같은 경우 뭐 거의 뭐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일단 이번 세율 종합부동산세가 됐든 양도소득세가 됐든 이런 세율의 조정은 이제 다주택자들의 어떤 이익 환수 차원에서 이제 좀 더 세율이 강하게 부과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틈새는 많습니다. 예. 여전히 틈새는 많은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저기 표에 나오듯이 이제 94억 초과일 경우에는 이제 종부세를 상한가로 이제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근데 저 94억을 만든다는 게 이게 네, 그렇죠. 전국에 몇 명이나 될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감안한다 그러면 종부세 우리가 명목세율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제 실효세율 면에서는 워낙 공제되는 게 많거든요. 공제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실효세율이 현실화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조세 정책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우리가 명목세율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마치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이나 주택을 구입할 때 아니면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세전 수익률이 몇 %고 세후 수익률이 몇 %라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질적인 투자자들은 뭐를 따져줘야 되냐면 세후 수익률을 그럼요. 따져줘야 되는데 시장에서 제시되는 수익률은 명목 수익률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현 명목 수익률과 그다음에 어떤 저기 실효성 있는 수익률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어떤 체감되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김현미 장관이 또 국회에 출석을 해서 입을 열었는데 집값이 오른 게 맞다라고 일단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오른 게 맞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또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상승률을 좀 축소해서 얘기했다. 이 현실성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온 건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국토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을 틀어지고 가는 건 아니죠. 예. 국토부 장관은 이제 국토 정책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정책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항상 뭐 기재부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금융위도 세율이를 들어오고 그렇죠. 금융도 네.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이유가 이것은 어떠한 TF 팀이 꾸려져서 TF 팀에서 좀 더 이제 광범위하게 다뤄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럼 최근에 집값이 이제 어떻게 올랐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한번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는데 크게 예. 얘기하지 않더라도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를 하고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을 그래도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대출액이 증가하는 거를 어느 정도 잡았다고 하지만 기타 부분에서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예. 거죠. 그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시키는 방법이 없다라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의 유동성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주택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계속 좀 상승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일단 이 지금 이제 세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돼서 7월에 국회가 통과되면 바로 이제 어느 부분이 이제 직격탄을 맞냐면 법인하고 그다음에 신탁에 맡겼던 다주택자들이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양도세도 최대치로 올려놨고 그다음에 종부세도
부가가 점점 늘어날 것이 가시화돼 있기 법인도 때문에 6% 테러가 내니까요. 다 막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은 그 다주택자들이나 법인들은 견디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1차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매물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태에서 매물이 증가하게 되면 적어도 상승폭은 많이 꺾이게 되고 당분간 부합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